때 절로 물놀이가 생각나는 요즘. 짜릿하고 시원한 수상레저 활동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소형 레저 기구의 경우 파도와 바람에 쉽게 전복되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발생한 수상 레저 사고는 약 137건. 그중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고요. 충돌 사고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 바로 전복 사고로 나타났는데요. 순간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수상 레저.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 멀리 홀로 둥둥 떠다니는 작은 보트가 보이죠? 앙증맞은 모습과는 달리 물 위에서는 그 어떤 기구보다 강한 천하무적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방향에서 파도를 맞아도 결코 전복이 되지 않는 세발 보트. 그런데 말입니다. 작지만 강한 이 세발 보트의 원리를 좀 더 낱낱이 파헤쳐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발 보트는 위 본체와 아래 본체를 기본으로 하나, 둘, 세 개의 둥근 스티로폼 형태의 부체가 삼각형 구도로 장착되어 있는 것이 전부인데요. 돌리고 돌리고 여기도 돌리고 저기도 돌리고 동그란 부체를 열심히 끼워 넣는 것으로 뚝딱 조립을 마치고 나면 길이 178cm, 폭 120cm, 무게 30kg 정도의 아담한 보트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심플한 보트가 거친 물살에 견딜 수 있을지 살짝 의심이 들긴 하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보트를 무심하게 툭 강물로 띄웁니다. 길게 뻗은 다리가 마치 소금쟁이를 연상케 하는데요. 바로 이 둥근 부채 3개에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배가 물에 뜨기 위해서는 부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죠. 물체가 물속에 잠기면 물체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요. 물체가 물을 밀어낸 만큼의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면서 가라앉지 않고 뜰 수 있게 됩니다. 물에 떴다면 이제 기울어지거나 뒤집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겠죠. 배에 있어 안정성이란 배가 기울어졌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하고요. 부력을 이용해 배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려면 먼저 배의 정확한 무게중심을 찾은 후 그 무게중심을 최대한 낮은 위치에 설계하여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배 아래 장착된 평형수 탱크에 물을 넣거나 빼면서 무게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발 보트에서는 바로 이 3개의 부착물이 무게중심을 잡는 평형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트라이 앵글 가지고 이 부표 3개가 특허인데 이게 다 균형을 잡아주고 부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가 가라앉지 않는 재료를 쓰기 때문에 절대 물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죠. 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같을 때 다른 도형에 비해 변형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힘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구조입니다. 알콜 램프를 올리는 산발이와 카메라를 놓고 사진을 찍는 삼각대가 모두 3개의 다리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도 바로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결정되면 어떠한 착용에도 모양이 바뀌지 않지만 사각형이나 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도
모양이 변형될 수 있고요. 꼭지점을 지나는 평면의 원을 그려보면 삼각형은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새 꼭지점이 원을 통과하지만 사각형은 어떤 작용에 의해 모양이 변형될 경우 내 꼭지점이 원의 둘레를 벗어날 수 있어 힘을 분배하던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출렁출렁 일렁이는 파도에도 유유자적. 안정적인 균형으로 물살을 가르는 세발보트. 2~3m의 파도에도 이상무. 오, 포즈 굿. 보트 좀 타보셨나 봐요. 하하. 운전은 역시 한 손으로 해야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을 한강의 마도로스로 임명합니다. 세발보트는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보트이기도 합니다. 보트의 몸체는 유아용 젖병을 만드는 폴리프로필렌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소재로 제작되었고요. 특히 부표는 폴리프로필렌을 발포 공법으로 이용해 스티로폼처럼 만든 발포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환경 호르몬 배출을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고요. 이 소재가 보트의 무게를 4배가량 가볍게 해주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줄여주어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최대 시속 10km까지 스피드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짜릿하면서도 안전한 세발보트. 별도의 면허 필요 없고요. 안전장비만 갖추면 누구나 오케이. 이제 물놀이 사고 안녕. 간단한 원리로 배 중심을 잡아주는 세발보트의 아이디어. 국내 기술이 세계 바다를 누비게 될 그날을 응원합니다. 화석 연료는 가라. 지상에 전기 자동차가 있다면 해상에는 전기 선박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상에서도 차세대 동력원으로 전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와, 엄청난 힘을 자랑하죠? 무려 660마력에 달하는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갖춘 보트입니다. 세계 전기 보트 시장은 아직 30마력 안팎의 저출력 추진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기술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660마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힘인지 가늠이 잘 안 간다고요? 1마력은 말 한 마리가 1초 동안 75kg의 중량을 1m 끌거나 들어 올리는 능률을 측정한 데서 유래한 단위입니다. 660마력이라 함은 쉽게 말해 단위 시간당 660마리의 말이 동시에 무언가를 끌며 달리는 정도라고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보통 600마력 이상은 150인승 유람선에 적용되는 출력이라고 하니 대략 그 힘을 느낄 수 있겠죠. 보트의 최고 시속은 40노트. 노트란 선박의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40노트를 육상에서의 단위로 계산하면 시속 75km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 동력 추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품을 살펴보죠. 강력한 모터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배터리 팩과 모듈 제어 관리 시스템,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IoT 기술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기 선박이니만큼 운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배터리 관리.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 하나당 2~3시간 정도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교환이 용이한 카트리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3분 안에 교체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는 준비됐고요. 모터도 이상무, 엑셀레터 이상무, 프로펠러도 힘차게 해줘. 이제 배 타러 출발해 볼까요? 야,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보트 힘도 좋고. 아, 이대로 멀리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뭔가 낯선 느낌? 다른 배들에 비해 너무 조용하지 않나요? 전기 선박에선 나지막이 들리는 모터 소리가 전부. 귀가 멍해질 정도로 소음이 심했던 여느 선박들에 비해 전기보트는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데요. 엔진과 연결되는 축이 없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이 사라져 자연의 소리를 만끽할 수 있답니다. 아, 아름다운 강이에요. 전기 선박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면세유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높은 기름값 때문에 그 어업을 아마 포기해야 되는 연안 어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전기 추진체로 바꾼다면은 사실은 지금 사용하는 기름값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조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 경제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어업의 경제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러한 효과가 올 수 있고요.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최대 경유의 10분의 1 수준으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요. 또 화석연료로 가는 배의 경우 바다로 기름이 유출되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전기 추진체는 연료 노출은 물론이고 배기가스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과 전기는 상극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물이 닿거나 배가 전복되면 감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러한 점도 마련이 됐겠죠? 기본적인 그 방수 기능 IP67 등급의 방수 기능을 포함을 하여 배가 물 속에 가라앉게 돼서 30분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 인체에 손상이 간다거나 그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선박의 배터리는 고방수 기술이 적용된 리튬이온 배터리로 선체가 침수된 상태에서 동력을 가동하더라도 감전이 되지 않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전기 선박. 해상에도 전기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육지에서는 자동차가, 물에서는 배가 다니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하, 천만의 말씀! 땅 위를 달리다 거침없이 물로 뛰어드는 두 얼굴의 자동차도 있습니다! 수, 륙, 양, 용, 차! 이름 그대로 수상과 육상 모두에서 주행이 가능한 이 레저용 자동차는 물 깊이에 관계없이 물 위를 안정적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요. 외형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철벽 방수되었고요. 수상 주행 시에도 육상 주행과 같이 엔진을 동력으로 해 타이어를 이용하여 나아가는데요. 타이어가 물을 뒤로 밀어내며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 보이시죠? 비밀은 바로 타이어에 특수 보완된 트레드 모양에 있는데요. 이 울퉁불퉁한 형태가 물갈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육상에서는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는 기능으로, 물에서는 물바퀴의 기능으로 변신하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레저용 수륙양용차. 유후! 달려! 땅에서도 물에서도 물불, 아니 물땅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무적의 자동차.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현대에서는 관광이나 레저용 또는 인명 구조용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수륙양용차는 본래 군사작전에서 사용된 차량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자마자 재빨리 위험지대를 뚫고 나가는 목적으로 쓰인 건데요. 엔진에 장착한 최초의 수륙양용차는 1805년 미국의 농기구 기술자에 의해 개발되면서 증기 엔진과 스크류를 이용해 강을 건너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19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군용차 뒷부분에 프로펠러를 달아 물에 뜨는 형태로 개조해 유럽 전선에 투입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지며, 당시 차의 이름은 슈빔바겐, 독일어로 수영하는 자동차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륙 양용차도 눈부신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륙 양용차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주인공은 파이썬. 물속에 들어가면 앞바퀴와 뒷바퀴가 차체 안으로 쏙 숨어 일반 보트의 자태로 물위를 질주하는데요. 수중에서는 시속 97km까지 낼 수 있으며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5초 정도라고 합니다. 육상과 수상에서 좀 더 스피드를 즐기고 싶다면 수륙양용 오토바이는 어떠세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오토바이에서 제트스키로 5초 만에 변신 완료! 2개의 강력한 서브 모터를 통해 일반 제트스키처럼 자유자재로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요. 시속 60km로 질주 본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과 상식을 깬 수륙양용의 기술들. 언젠가는 땅과 물, 거기에 하늘로까지 솟아오를 수 있는 수륙천 양용 자동차가 등장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톡 쏘는 과학. 사이다. 집 나온 톡순이를 위해 새집 꾸미기에 한창인 톡톡씨. 여기가 내 집이라니! 돈을 많이 들여 준비한 걸 알아야 할 텐데. 아이고 덥다. 차가운 물로 씻다가 감기 걸릴 텐데. 추! 그렇지. 몸이 추울 땐 따뜻한 물이 최고지. 아니 톡톡씨, 무슨 물개비예요? 어떻게 소리만 듣고 차가운 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알 수 있어요? 아이 참.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뭐 마셔봐야 하나요? 들어만 봐도 알지.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소리로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만져보면 알잖아요. 그냥 만져보면 알지 않나요? 만지면 알지 않을까요? 만지면 안다. 근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김. 물을 마시면 됩니다. 손을 넣어보거나 위에 이렇게 살짝 얹어보면 되지 않나요? 아 뜨거워요. 그건 구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귀에 대보면 되나요? 그건 못 들어봤어요. 소리가 나요? 물에서? 똑같지 않을까요? 떨어질 때 소리가 다를 것 같습니다. 따뜻한 물은 부딪혔을 때 따뜻하게 부딪힐 것 같고요. 차가운 물은 차갑게 부딪힐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방송에서 보시겠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다. 색깔도 냄새도 똑같은데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의 소리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리는 크기와 높낮이, 그리고 음색, 3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파형입니다. 파형의 모양은 크기에 부드러운 사인파, 밝고 강한 삼각파, 날카로운 사각파로 구분됩니다. 그럼 남녀 목소리를 통해 파형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우선 남성의 목소리는 톡소는과 사이다. 둥근 곡선에 부드러운 사인파에 해당하고요. 그렇다면 여성의 목소리는 톡소는과 사이다. 사인파인 남성의 목소리보다 뾰족한 모양인 사각파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은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가운 물 입장. 뜨거운 물 부탁해요. 두 소리가 왜 다르게 들리는 걸까요? 네, 뜨거운 물은 밀도 변화에 의해서 약간 그 패턴, 파형들이 약간 삼각형에서 사각형 쪽으로 살짝 변하게 돼서 약간 좀 더 부드러운 소리가 되고, 차가운 물은 삼각 파형에 가깝고 또한 고음이 좀 증가되는, 그래서 약간 차가운 듯한 느낌, 이런 소리가 되죠. 밀도가 높은 차가운 물은 뾰족한 파형으로 날카로운 소리가 나지만 물이 끓으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밀도가 낮아지면서 둥근 파형, 즉 부드러운 소리로 변하게 되는 거랍니다. 톡순아, 네가 이러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 화 풀어. 톡톡씨,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톡순이 달래주는 중인데 팀장님한테 들키면 혼나요. 그래도 다 들린다고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도 모르세요? 그 속에도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고요. 네? 그저 조용히 말하라는 뜻 아니었어요? 아이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 소리는 전달될 때 차가운 공기가 있는 쪽으로 휘는 성질이 있어요. 낮에는 태양열로 뜨거워진 지표면보다 대기권의 온도가 더 낮아서 소리가 하늘로 휘어져 전달되고, 밤에는 지표면이 대기권에 비해 더 빠르게 식기 때문에 공기가 더 차가운 땅으로 전달된답니다. 위, 아래, 위, 아래. 낮과 밤에 따라서 저희가 진짜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여러분들 향한 제 소리는 똑같아요.